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간호학의 신혜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문제였던 2019년도 2월 23일에 서울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민간 보건의료조직이 다수를 차지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습니다. 자, 민간 조직이 어떤 공공조직보다 의료조직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환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A라는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치료 방향이라든지 나의 그런 선택권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의사한테 옮겨서 진료를 또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으면 더 큰 병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으면 동네 작은 의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자유롭게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2번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3번,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단점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과잉 진료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인데 4번을 보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어떤 특징은 예방 중심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냥 치료 중심. 치료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 어떤 병에 이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주로 제공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 2번, 3번이 모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에 속하는 내용이고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사망한 사체를 거만한 의사래요. 거만한 의사 그리고 또는 발견한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답은 1번입니다. 보건소장. 그렇죠? 자, 보건소장한테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자, 이 보건소장은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또 시군 구청장은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한 사체를 거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신고해야 되는 곳은 보건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중에 그냥 무작정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매번 그 달 얼마간 이제 보험 형식으로 지불했다가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1번에 국민건강보험 제정에 구속되어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여기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보험료를 징수를 해요.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금을 내고요. 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또 내는 거 뭐예요? 건강보험을 내죠,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도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노인장기 요양보험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다 한꺼번에 징수해서 구속되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각 독립된 회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있다는 말은 틀리고요.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되 재정적인 것은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독립된 회계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존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이 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징수를 해서 그것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기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3번. 재원은 수급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없이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급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내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20%, 본인 부담금의 20%, 그다음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15% 정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말을 틀렸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그 뭐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자들은 조금 더 가감이 돼요. 그래서 의료급여자들은 여기서의 또 반이 되어지고, 그래서 10%, 그다음에 7.5%만 지불을 하시면 되겠고,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이다라고 문구가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문이 나왔어요. 자, 수급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수급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는 답 중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노인. 자, 맞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되지 않았어요. 65세가 되지 않았는데, 자, 대통령령이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이러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을 할 수 있게끔 대상자가 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병들이 바로 이제 치매, 그리고 뇌혈관성 질환, 그다음에 파킨슨병 등 이런 어떤 노인성 질병을 65세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수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래서 혼자서 일상생활, ADL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수급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굉장히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이 문구가 이제 틀렸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B9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BPRS의 우선순위의 결정 방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자, 1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보건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BPRS. 자, 요거는 어떠한 보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PRS는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A 플러스 2B에다가 곱하기 C를 해주는 것이 BPRS 점수인데, 자, 이걸로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 A가 무엇이냐면, 자, A는 건강 문제의 크기를 의미해요. 건강 문제의 크기. 자, 그리고 B는 건강 문제의 심각도. 건강 문제의 심각도.
자, C는 우리 보건사업의 효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점이 만점인데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에 자, 문제의 크기, 그리고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추정 효과, 그러니까 보건사업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크기, 건강 문제의 크기를 우리가 A로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가 A가 되는 거고, 자, 문제의 심각도는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정 효과는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PRS의 공식이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해주는 건데 B에다가는 곱하기 뭐를 또 해줘요? 2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B, 2에다가 곱하기 B를 해주고 이걸 더한 다음에 또 C를 곱한 값이 이제 BPRS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비만율, 높은 흡연율, 높은 암 사망률, 그리고 높은 고혈압 유병률 해가지고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6, 자 곱하기 2를 해주면 14, 그리고 16, 12에다가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하고 6을 더하고 3하고 14를 더하고 2하고 16을 더하고 3하고 12를 더합니다. 자, 그 값에다가 곱하기 C에 나와 있는 추정 효과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면 자, 첫 번째는 2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 자, 세 번째는 18, 18,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게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 중에 20, 34, 18, 75 가장 높은 점수를 띄는 게 BPRS 점수로 가장 큰 우선순위 1순위가 되겠죠. 자, 그럼 75점이 나온 거를 따라가 보니까 뭐냐? 자, 얘는 높은 고혈압 유병률의 어떤 보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의 보건 문제가 되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1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보건 문제는 높은 고혈압 유병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순서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BPRS의 공식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결정하는 공식. 자,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듀발의 가족발달 이론에서 첫 아이의 연령이 6에서 13세인 가족발달 과업으로 가족의 발달 과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듀발의 가족발달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 듀발의 가족발달 이론에서 그 발달 과업이 있죠. 각각 단계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되어서 쭉 이제 가정이 쇠퇴하는 그 단계마다 해야 할 과업이 쭉 있는 것으로 나눠진 게 바로 듀발의 가족 발달인데요. 자, 가족 발달 이론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 발달을 나눌 때 중요하게 기준이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첫 자녀. 다시 할게요. 자, 첫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신혼기인데 이 신혼기는 결혼을 해서 첫 자녀가 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신혼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양육기는 첫 자녀가 출생한 다음에 30개월까지를 우리가 양육기라고 합니다. 자, 학령전기는 30개월에서 6세까지 학령전기, 학령기는 6에서 13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아이의 연령이 6에서 13세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듀발의 가족발달 이론에서는 학령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들어가는 그 초등학생 정도의 그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3세에서 19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고요. 자, 진수기는 이 첫 자녀가 결혼하고 또 막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를 우리가 진수기, 그 다음에 중년기는 자녀가 모두 출가한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두 부부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중년기. 자, 노년기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또 본인도 죽을 때까지를 우리가 노년기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6에서 13세 학령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발달 과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부부관계를 재확립한다. 자, 2번 세대 간의 충돌에 대처한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청소년기가 되겠죠? 청소년기. 자, 3번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한다. 4번 서로의 친척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수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학령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내 어떤 규칙과 규범을 확립해서
사회화하는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는 게 바로 6에서 13세인 학령기 때 해야 될 발달 과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난 1년간 한 마을에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하였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막 당황하시고 떨리시고 하는데요. 다 문제에서 맞추라고 주어지는 그 숫자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난 1년간 한 마을에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을 하였다. 자, 그럼 고혈압 발생 환자가 자, 고혈압 신규 환자가 지금 40명이 생겨났습니다. 자, 마을 주민 중에서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는 200명. 자, 신규인데 이미 이전에 200명의 사람이 고혈압에 이미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발생된 환자가 40명이고요. 자, 마을의 전체 주민은 1000명이래요. 마을의 전체 주민은 1000명이 잘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고혈압의 발생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난 1년간 한 마을에 지금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자, 그럼 1000명 중에서 고혈압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은 200명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명이 되겠죠. 800명. 근데 이 800명 중에서 그죠? 아무런 질환이 없었던 이 800명 중에서 1년간 그 고혈압 환자가 신규로 40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800명 중에 40명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답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계산을 그냥 대입을 시켜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생률은 이완되지 않은 사람들 분의 새로 발생된 그 환자의 숫자를 위에 분자에다가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 발생률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암 종류별 대상자와 검진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자,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 또 많이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죠. 자, 위암 같은 경우는 자, 만 50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2년마다 검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만 50세의 남녀가 아니라 위암 같은 경우 만 40세 이상의 남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정답이네요. 답은 2번. 자,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년 아니라 얘는 2년마다 검진입니다. 자, 간암의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간암 발생 고위험군 그리고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6개월마다는 맞지만 만 50세가 아니라 만 40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40, 뭐만 50이에요? 자, 대장암만 50입니다. 자, 대장암만 50이고 나머지 위암, 유방암, 간암은 모두 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 기억을 하시고 자, 위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그죠? 그리고 대장암은 1년, 그리고 간암은 6개월마다 검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죠. 자궁경부암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자, 자궁경부암은 여성한테만 이제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만 20세. 자,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얘도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한다. 자, 여성 건강과 관련된 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 2년마다로 이렇게 고정이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검진 중 가장 옳은 것은 답은 2번. 대장암. 그래서 만 50세 이상의 남녀 1년마다 검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사례관리를 받기로 동의한 대상자의 건강위험 요인을 파악하였다. 다음 중 정기관리원으로 고려될 대상자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정기관리군으로 고려될 대상자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 있고요. 집중관리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 문제에 지금 출제된 것,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관리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역량지원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의 위험 요인하고 건강 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그죠?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한 2주마다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정기관리 같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기관리군의 경우에는 건강 위험의 요인이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절이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그죠? 2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역량지원군 같은 경우는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지만 조절이 되는 경우, 그래서 4에서 6개월 만에 한 번씩, 그죠? 얘는 2주마다, 얘는 2에서 3개월마다, 4에서 6개월마다 점점점 띄엄띄엄하게 가게 되는데, 자, 정기관리군에 속하는 거, 자, 여기서는 1번 허약노인 판정 점수가 6점인 75세의 여성, 자, 2번 당화혈색수 6.5%이면서 흡연 중인 77세 남성, 그리고 수축기압 145mmHg 이상이면서 비만인 67세 여성, 자, 4번 뇌졸중 등록자로 신체 활동을 미실천하는 72세 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기관리군은 4번이에요. 뇌졸중 등록자로 신체 활동을 미실천하는 72세 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9번 상수의 정수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가장 먼저 상수의 정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침전입니다. 침전이죠. 침전은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히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침전과 그다음에 약품 침전, 이렇게 두 가지의 침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폭기예요. 폭기.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소하고 서로 물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폭기가 두 번째 과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침전을 했다면 우리가 완속 여과, 약품 침전을 했다면 우리가 급속 여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소독.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이 이제 염소 소독, 그죠? 염소 소독, 뭐 이거 말고도 자외선 소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염소 소독이었죠. 그래서 상수의 정수 과정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뭐 어떤 침전인지 그리고 어떤 여과를 쓰는지, 자, 소독 방법 중에서도 뭐 염소 소독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비교적 쉽게 나왔죠, 이 부분은. 그래서 침전, 폭기, 여과, 소독으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최근 당뇨를 진단받은 세대주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보기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이를 활용하여 가족 밀착도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밀착도라는 것은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을 둥글게 배치를 하고 서로 밀접한지 아니면 갈등 관계에 있는지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가족 밀착도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가족 구성원을 둥글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밀착, 굉장히 사이가 좋다, 서로 이제 잘 통하는 그런 사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선을 3개로 그어서 굉장히 밀착된 관계로 보는 거고요. 좀 소원하다, 이게 그렇게 막 되게 막 좋아하는 그런 편은 아니다. 관계가 그냥 좀 소원한 그런 편이다. 가족 중에 누구 뭐 떠오르시는 분 있죠? 별로 이렇게 뭐 가족이긴 하지만 그냥 남 같은 그런.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표현합니다. 서로 소원한 관계. 여기는 밀접한 관계, 밀착된 관계. 자, 그리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만나면 맨날 싸워요. 으르렁대면서 막,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관계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죠? 지그재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갈등 관계라고 하는데, 갈등이 되게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러 개 많이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리고
2번 좀 소원하다 못해 아예 그냥 끊겼다, 서로 이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끊겨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가족 밀착도라고 하는데요. 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에 세대주,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인 남편 55세, 회사원이고 당뇨. 자, 배우자 아내 가정주부입니다. 아들과 딸 모두 학생이네요. 그죠? 돈 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가 근데 당뇨도 갖고 있어서 조금 힘드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세대주죠.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이 중에서 취약한 구성원을 세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밀착도 이제 관계가 나타났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친밀한 관계. 다행이네요. 그죠? 서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함이 좀 약한 관계예요. 조금 소원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딸 매우 밀착된 관계, 또 어머니와 아들은 갈등이 심한 관계. 어머니와 딸은 서로 친밀한 관계, 아들과 딸은 갈등이 있는 관계. 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세대주는 O로 표시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대주가 아니라 그냥 남자는 동그라미고요. 남자는 네모, 그리고 여자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꼭 세대주만 뭐 동그라미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세대주가 지금 남편, 아빠이기 때문에 네모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에 세대주를 중심에 배치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중심에 배치하지 않아요. 얘는 둥글게 가족 구성원을 배치를 해서 각각의 어떤 밀착도가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둥글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호 안에 가족 내 위치와 나이를 기록하였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보시면 가족 내 위치. 자, 뭐 아버지, 세대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이는 55세.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그죠? 나이하고 가족 내 위치를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점선은 없었죠. 우리가 보시면 친밀감이 약한 관계, 약간 소원한 관계는 그냥 이렇게 점선 하나, 실선 하나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 줄의 선으로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여기서는 3번 기호 안에 가족 내 위치와 나이를 기록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각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가족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수행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 문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결정.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에 대처할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죠. 미래. 현재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려주거나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간호수행 방법은 자, 1번의 조정, 2번의 계약, 그다음 3번 의뢰, 그다음 4번 예측적 안내인데요. 자, 여기하고 가장 걸맞는 거는 4번의 예측적 안내이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언지를 해주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예측하면서 안내해주는 그런 간호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1번의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인데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재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화두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면 지금 현재 어떤 재난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흐름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보기에서 제시된 업무는 재난관리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어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재난관리 4단계부터 재난관리의 4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재해의 어떤 완화와 예방입니다. 재해 완화와 예방. 자, 2단계. 2단계는 재해 대비와 그리고 계획인 거죠. 자, 3단계는 재해가 왔어요. 그럼 이 재해가 왔을 때 어떤 대응을 의미를 하고요. 4단계는 재해가 휩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난의 재해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의 경우에는 재해 완화 예방 그리고 재난 대비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전에, 그죠? 그러한 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자, 3단계와 4단계 재해가 왔을 때 대응한다든지 재해를 복구시키는 거는 이거는 후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해야 될 어떤 대응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시면 재난관리 자원의 어떤 비축 및 그리고 관리,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의 마련, 그리고 재난 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그다음에 안전 기준의 등록 및 심의,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는 재난 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재해 완화 예방, 재난 예방 단계가 있는데 얘는 1단계죠. 자, 얘는 어떤 재난 발생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위험성을 분석한다든지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건축법의 제정을 지도한다든지 뭐 재해보험 또는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조세를 유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 예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재난 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 단계 이런 것을 우리가 재난 대비 단계라고 하고, 3번에 보시면 재난 대응 단계가 나와 있는데 재해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재해를 진압하는 거죠. 진압하고 구조, 군환하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 체계를 막 가동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대책 본부를 가동을 시켜서 이러한 재난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막 가동하는 것을 우리 재난 대응하는 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재난 복구 단계는요. 얘는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거 이제 잔해물 같은 거 치우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태풍이 와서 다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것들 다시 세우고 복구하는, 잔해물 제거하고, 또 그리고 임시 거주지, 집을 잃으신 분이 있다면 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재민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염 예방, 그다음에 시설을 복구하는 것들은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재난 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제시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그리고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 능동적 태도 및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하는데 근거가 되는 교육 방법과 교육 이론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예요.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자극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어서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처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근거가 되는 교육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구성주의 학습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의 답은 문제 중심 학습법.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성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 답이 다 나왔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자, 문제 중심의 학습법이고요. 얘를 우리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3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역할극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학습 현상을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행동과 그 행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어떤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바로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인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탐색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배열하고 재구성해서 한다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인지주의 학습. 자, 자극을 하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바로 학습 이론이다, 학습이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자, 인지주의는 자극하면 자, 어떤 사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거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학습 이론은 어떤 학습이 주위 환경과의 어떤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는 게 바로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미 답이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발적 참여, 능동적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자, 요거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네, 14번. 보기는 어떠한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심내혈관 질병의 유병을 예방하고자 비만한 대상자를 2개의 집단으로 할당을 한 후에 자, 한쪽 집단에는 체중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둔 나이 두 집단 간에 나머지는 그냥 체중 관리가 없었죠. 체중 관리가 없는 집단.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집단, 체중 관리를 안 하는 집단. 둘 다 비만한 대상자죠. 자, 이 둔 이후에 두 집단 간의 어떤 심내혈관의 질환의 유병을 비교한 연구.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중점과제. 자, 헬스플랜 2020이죠. HP 2020. 자, 중점과제와 대표 지표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중점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점과제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지문에 지금 정신보건, 노인건강, 신체활동, 구강보건 이 4가지만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4가지가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정신보건 같은 경우 자살 사망률. 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당연히 감소시키는 거겠죠? 당연히 감소시키는 거. 자, 노인건강, 노인의 치매 유병률. 3번 신체활동,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신체활동의 실천율. 자, 그리고 4번째 구강보건은 말 그대로 이빨이 썩지 않는 거죠. 치아 의식증이 감소하는 거, 그죠? 감소하는 거. 유산소 신체 활동의 실천율이 증가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 보시면 자, 노인 건강이 나왔는데요. 이 노인 건강이 어떤 지표로 지금 노인 치매 유병률을 뭐 낮추자는 얘기겠죠. 노인 치매 유병률을 낮추자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는 대표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 자, 노인 건강의 가장 주된 문제가 치매일까요? 과연? 노인만 되면 모두 다 치매를 겪나요? 자, 그런 건 아니죠. 노인이 되었을 때 치매의 어떤 유병률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노인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인 치매 유병률이 어떤 노인 건강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치만 노인 치매 유병률은 소지표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표 지표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 지표는 뭐냐? 이 노인 건강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치매는 어떤 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장애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치매 유병률이 대표 지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옳게 연결되지 않은 거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외우신다기보다는 자꾸자꾸 눈여겨보셔야지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어색하지 않고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그렇죠?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여건의 조성. 자, 보건소의 기능 업무 맞죠? 자,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자, 맞습니다. 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소에서 할 일 맞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체계를 당연히 구축해야 되죠. 자, 학교나 단체나 관련 기관 모두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16번의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와 같은 연령별 내국인 인구를 가진 지역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0에서 14세 인구가 쭉부터 그죠? 쭉쫙 잘려져서 이렇게 잘 나와져 있는데 자, 토탈 우리 1,500명이 지금 살고 있고요. 자, 0에서 14세 인구가 2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몇 명일까요?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자, 800이네요. 800명, 그죠? 800명이 아닌가요? 자, 200명. 1000명이네요. 1000명. 다 더하면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000명. 그리고 65세 이상 생산을 못하는 인구는 지금 65세 이상은 300명. 그죠? 그리고 생산 유소년 인구는 2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표를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자, 1번 고령 사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고령 사회. 지금 전체 인구 중에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전체 인구는 1,500명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300명입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거 얼마가 나오나요? 그죠? 20이죠.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고령 사회가 아니라 지금 무슨 사회냐면 초고령 사회로 이미 되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노인 부양비는 50.0%이다 라고 하는데 자, 부양비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밑에 분모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노년 부양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1000명분의 노년 부양비부터 먼저 구하면 1000명분의 노년의 인구가 300명이죠. 1000분의 3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얼마가 나오나요? 얘는 자, 숫자에 약해요. 자, 30%. 자, 노년 부양비는 지금 50.0%다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30%가 나왔습니다. 자, 2번도 틀렸죠. 그리고 4번의 유년 부양비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분모로 들어가고 자, 1000분의 위에는 유년의 인구니까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200명이 들어갑니다. 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이네요. 20%가 20.0%다 이렇게 해야 되죠. 50이 아니라 20%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지금 3번이 되어지는데 자,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도 아셔야 되겠죠? 네, 3번의 노령화 지수는 150.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노령화 지수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분모가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분자가 우리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노령화 지수가 나옵니다. 유소년 인구가 지금 저희 보기에 나와 있는 표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30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150%가 나오네요. 지금 3번의 노령화 지수는 150.0%이다. 자,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17번의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의 구성 요소 중에서 유연방어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이론의 구성 요소. 자, 이게 선이, 그죠? 뉴만의 건강관리선.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선이 있었잖아요. 가운데에 기본 구조가 있죠. 기본 구조. 자, 기본 구조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항선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선. 자, 저항선 그 다음에 저항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의 막을 우리가 정상 방어선. 자, 그리고 가장 외부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연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죠. 자, 그럼 유연 방어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대상 체계가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내적 요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자,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내적 요인들이래요. 자, 그럼 기본 구조하고 이 별표로 되어 있는 이 기본 구조하고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곳은 어느 선이에요? 자, 저항선이죠. 그래서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은 우리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대상 체계가 스트레스가 기본 구조를 침투하는 것을 보호하는 가장 내적의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와 같은 행위적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정상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방어선.
정상 방어선. 대처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와 같이 어떤 변수의 복합물. 자, 3번. 저항선의 바깥에 존재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안녕 상태 혹은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상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대상 체계를 1차로 보호하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얘가 바로 유연 방어선이 되겠죠. 유연 방어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유연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대상 체계를 1차적,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차적으로 보호하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지역보건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건소는 매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자, 3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 교육 훈련 기간은 일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두 개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이 신규인지 아니면 워낙에 기존에 있었던 재직 중인, 이미 재직 중인 그런 전문 인력인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의 경우에는 일주로만은 안 되죠. 신규의 경우는 2주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직 중인 어떤 전문 인력은 1주의 교육 훈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무조건 다 합쳐서 1주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틀린 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지역사회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이끌어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적합한 의사결정, 요거와 맞는 것은 답은 1번, 변화촉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촉진자는 동기부여에 조력해서 변화의 수행을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변화촉진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역할, 우리 변화촉진자라고 합니다. 자, 특히 또 이 중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옹호자도 많이 나오죠. 옹호자. 자, 옹호자는 대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어떤 보건의료 수혜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용한 보건의료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옹호자라고 합니다. 자, 옹호자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문제까지 다 풀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